자,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바닥을 2025년 하반기로 보는 유튜브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도 27년을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25년 하반기, 자,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급격한 집값 하락이라고 했는데요, 급격한 집값 하락은 앞으로 2022년 같은 시장은 다시는 안 온다. 2022년 같은 시장은 다시는 안 오고요, 요때는 역대급이었고 그 뒤에는 당연히 하락폭은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2025년이 왜 바닥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2025년에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때는 공급 부족이다? 공급 이야기 하지 않으면은 금리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공급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던, 여기 언론도 딱 보면은 그 저번 정부를 굉장히 깠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2025년 전후에 입주 폭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2차 대책 여파가 언제 올 것이다? 2025년 전후에 온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공급 정책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 공급이 포함이 됐고, 플러스 민간 주도 추가 라는 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뭐 8사 대책이니 2사 대책이니 3기 신도시니 했던 것들 있죠. 이것들이 그때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면 보통 금리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과거 2018년 11월에 하락을 했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였을까요? 1.75%였죠. 이번에 급격히 올려서 티가 안 났을 뿐인데요, 이때 하락이 됐고 다시 상승을 할 때가 2019년 7월쯤 이때쯤이었죠. 이때 기준금리를 1.5로 다시 내렸죠. 플러스 1.25까지 한 번 더 내렸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1.75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3.5이요. 2025년에는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1.5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요인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떨어뜨리려면은 금리를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지고 물가 한번 확 잡아놓고서 경기 침체가 와서 막 내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물가를 아예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든가,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경기 침체가 왔다 정도가 아니라 1%대까지 금리를 내리려면요 경제 위기 정도 와줘야 돼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가 언제냐? 요때가 언제예요? 자,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만 한번 찝어서 봅시다. 요때, 그 다음에 요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천천히 떨군 거고, 여기서 이 속도로 떨궈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때가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아, 여기도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요때는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였죠. 그럼 요때가 언제예요? 닷컴 버블 터질 때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 급은 와야지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2% 이상 떨굴 수 있다는 소리인데, 당시 경제 체력이 1.75였어요. 자, 그러면 2025년 경제 체력이랑 2018년 경제 체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지금보다는 25년의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이때만큼 경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일단은 금리 부분에서는 여기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때가 더 많고, 왜냐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당연히 더 많은 집이 지어진 뒷부분이 계속 공급이 많은 거예요.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수순이라. 근데 특히 입주도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요때 저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그걸 봐야 되는데 25년 하반기가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23년, 그 다음에 24년에 22년 수준의 폭락이 와야 된다. 더해서 2년간에. 그래야지 집값이 다시 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폭락을 하게 되면은 25년 하반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부동산 사이클 자체가 경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원래 이렇게 도는데, 우리나라는 뭐 인구나 뭐 이런 건 나중에 변수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이 고점이 18년 11월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고 원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데드캣 바운스 나는 순간에 이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수순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올라갔던 시기가 보통 한 6년, 그리고 뭐 올라가는 게 6년, 떨어진 게 4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아직 코로나 거품 다 안 빠졌어요. 그러면 23년 정도에 됐을 때 코로나 거품이 빠진다. 왜냐면 지금 잠깐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말이나 봤을 때는 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 거품 수순으로 거의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4년 떨어지는 시기가 4년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경기가 너무 급격히 침체돼서 개박살이 나게 되면요, 가격은 더 빨리 떨어지는데 기간은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개박살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아픈 게 있죠. 예를 들어 IMF 같은 경우는요, 누가 저기 뭐였죠? 방망이로 뒤통수 한 대 확 후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빡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요, 옆집 미국 애가 우리 애보다 건강한데 걔가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심한 거 걸려가지고 한국한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실비실 앓고 있었던 거야, 몇 년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진짜 크게 터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기준이 되는 건요, 금리. 첫 번째가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금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부채 한계 이야기를 하는데, DSR을 적용하니까 그 부채 한계가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2025년에는요 2018년보다 돈을 더 못 빌린다. 이게 답이니까. 돈을 더 빌릴 수가 없죠. 왜? 이때는 DSR 전 후이고요. 그 다음에 그 2018년보다 돈을 더 빌리기 좋았던 시기가 2020년 코로나죠.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DSR 한도는 늘어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주담대 차주의 DSR은 52에서 5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이 60이고 금리 올라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이때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만큼밖에 안 올라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원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죠.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이자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요, 핵심은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에 걸리는 건요, 이자가 몇 %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금이 얼마냐예요.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냐인데 2018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5년에 그렇게 보더라도요, 그때보다 원금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더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이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그게 DSR이 적용이 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다 미뤄진 거죠,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인간들은 너 집값 떨어진다며 폭락론자가 몇 년째 이야기하다가 고장난 시계가 맞췄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요, 요거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영상 하나도 안 보고 고장난 시계 또 이야기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무지성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반박을 못하니까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바젤3 DSR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경고가 올해 많이 들어왔고, 근데 그게 늦어지면서 거기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부양한답시고 돈 풀고 금리 내리면서 영향이 생긴 건데, 지금 그 유동성을 한꺼번에 빼자니까 경제 위기가 올까봐 되게 천천히 빼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긴축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양적 긴축은 그렇게 빠르게 못했어요. 양적 긴축 원래 올해쯤이면 거의 다 빠져야 되는데, 올해 지금 봤는데 그때 코로나 때 푼 거 3분의 1도 안 빠졌어요, 양적 긴축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게 좀 장기화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화 되는데 금리 인하하더라도요 많이 못 내린다는 소리예요. 경제 위기가 터져서 금리 인하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왜 27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느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분명히 정부에서 조절은 들어가요. 그게 이번에 완화책들이고, 문제는 이 완화책이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하는 완화책을 거의 22년, 1년 만에 한 7, 80%를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멈춘 게 나중에 멈출 만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방지턱을 하나 이렇게 해서 과속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 재 빠르니까 여기다가 방지턱을 다 쌓아가지고 일단 막아놓은 건데, 그게 지금 시장 상황인 거고, 그거만 넘어가면 이제 방지턱이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풀었고 그게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막 금리 누르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눌렀던 것들은 다시 용수철 효과로 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때쯤에 누르던 것들을 언제쯤에 떼내냐. 지금 튀어 오르게 생겼으니까 여기 용수철이 있는 거를 위에서 꾹 누르고 있죠. 놓으면 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언제 놓을 거냐?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용수철이 밑에 이만큼 공간이 생기면 그때 놓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중금리 인하가 쉽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금리 인하 할 때까지도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누른다? 그거는 이제 관치금융을 넘어서서 금융장악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시중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계속 형성이 되는 시간이 꽤나 길어질 건데, 이게 과연 2025년에 끝날 수 있을까? 공급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나중에 3040, 특히 40세대가요, 내 집 마련의 핵심 세대예요. 30 후반부터 10년 뒤에 다시 고점을 만들 40세대가 지금 30으로 대부분 다 물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까지 보시면 답이 나오죠.